이번에 여러분들 7월의 선물 제일 첫 번째 있었던 종로 6월 모의고사에 금방울전이 실려 있었을 거예요. 선생님이 이 문제 내면서 되게 즐거웠던 기억이 나는데, 선생님 너희들 문제를 내려면 이제 일단 전문을 한번 다 정리를 해야 되잖아. 전문 정리를 하면서 어디를 내면 재밌을까 고민을 하다가 딱 너희들 그 절반 링크한 형식으로 문제를 내놨던 거 혹시 느꼈는지 모르겠어요. 지문의 절반이 걸쳐 있고 나머지 절반은 지문이 나오는 거. 뭐 어쨌든 간에 이 금방울전이라는 작품 자체도 우리 기출문제에서 굉장히 반복적으로 많이 나오는 녀석이라는 거 염두해 주셨으면 좋겠는 게, 자 봐봐, 일단은 이거 고전 한문이잖아, 그치? 고전 소설. 당연히 전체 스토리 큰 축은 알아두셔야 할 겁니다. 그래서 전체 스토리 보고 읽을 거고요. 그리고 그 전체 스토리 속에서 우리가 이 작품이 가지고 있는 문학사적 의 같은 것들을 좀 정리를 해야 되는데, 자 끝에 전으로 끝났지? 영웅 1대1이야, 그죠? 근데 이 작품에는 앞에 주인공이 누구야? 금방울이야. 이물이잖아, 이물. 자 봐봐, 이물 무슨 뜻이에요? 인간의 형상이 아니라 종이 다른 다른 세계의 존재라는 거지. 참고로 이 이물인 금방울은 거대한 방울처럼 생겼는데 겉에 여러분들 키위 껍질처럼 약간 뽀송뽀송한 털이 붙어있는 그런 형태의 구슬이라고 생각하면 돼. 근데 이게 알고 보니까 뭐였지? 서상계에서 죄를 지은 것 때문에 지상으로 유배 오는데, 그 유배를 올 때 아예 이물의 형상을 덮어쓰기를 한 상태였잖아. 그러다가 나중에 이제 저기 뭐지? 해룡이었죠? 해룡이라고 하는 이 낭주, 이 두 사람이 서로 결연이 되면서 최종적으로는 이 이물에 씌워졌던 이 금방울이 싹 벗겨지면서 아름다운 연인이 뾰로롱 하게 되면서, 또 재밌는 건 금방울이 뾰로롱 한 다음에 자기가 방울이었을 때 행동을 기억하지 못해. 그러니까 전생에서의 죄를 다 털고 온 상태의 새로운 순결한 존재가 태어난단 말이야. 오케이? 이렇게 해서 결국 이거는 변신화소, 그리고 이쪽에서는 영웅담, 이 두 개가 묶여있는 작품이라고 생각하면 좋겠고, 다만 주인공이 금방울이긴 한데 기본적으로 이 금방울은 보통 뭐로 나타나냐면, 빨간색으로 써야지. 이쪽은 고난과 거기에 대한 극복의 형태로 작품이 이루어져 있고, 이쪽 해룡 쪽은 약간 뭐랄까 모험기? 명랑만화 쪽에 가까운 쪽으로 묘사가 된다는 거, 그걸 염두에 두시면서 작품을 가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됐죠? 그래서 어쨌든 영웅이 지상에 내려와서 이거 체크하면서 합시다. 자, 체크하고 선생님 잠깐 판서 좀 하고 있을게. 최전 거꾸로 돌려. 인사도 드려야겠는데. 자, 계속 가봅시다. 다시 이 금방울이라고 하는 영웅이 지상에 내려와서 고행을 겪는 이야기인데, 기본적으로 이 작품에서 이 금방울은 여성의 어떤 역할로 나타나게 된다는 거, 여성 영웅의 작품. 하지만 이걸 왜 가로 걸고 물음표를 쳐내냐면 방울이잖아. 방울을 여성이라고 특정할 수 없지, 그지? 그런 특징이 있다는 거 알아두시면 되겠고요. 특히 이 단어는 되게 중요해. 이 작품의 주인공인 금방울은 해룡의 조력자 역할을 하는 게 조금 더 강해. 분명히 주인공이고 똑같이 고난을 겪고 있는데 약간 어시스트를 하는 개념.
즉 해룡이 돋보이도록 해주는 약간 그런 양념 같은 역할을 해준다는 게 특징이라는 거야. 우리가 여성 영웅 소설을 얘기하면 가장 많이 듣는 거는 여성 영웅으로서의 의와 한계 두 가지 얘기를 하지. 여성 영웅 소설의 의는 당대 양반들 혹은 남성들의 권위에 대한 저항한 거, 그리고 남성들의 무능에 대한 비판, 이런 것들이 포도가 된다고 한다면, 한계가 있다면 이름이 전면에 등장하지 않는다거나, 예를 들어 박시자, 그치? 또 아예 이름이 등장하지 않는 것뿐만이 아니라 뭐랄까 약간 그건 뭐라고 해야 될까? 남성 영웅과 같은 멋들어진 요소, 그러니까 시원한 느낌은 들지 않는, 그러니까 서브 역할을 하는 경우가 많은데, 이 금방울이 바로 그 두 번째 역할에 해당하는 작품이라고 보시면 된다는 거야. 되셨지? 자, 스토리는 이렇게 흘러갑니다. 전체 스토리 읽자. 지금 읽자. 저거 하면서 같이 하자. 자, 보조자료 펼쳐 주시고요. 금방울 전에 전체 줄거리 좀 볼게요. 자, 동행 용왕의 아들이었던 하면서 시작하고 있는 거 보이지? 해룡은 명나라 때 장원의 아들로 태어났어. 장원이라고 하는 건 장원급제에도 장원이 아니고 사람 이름이 장원이에요. 아시겠죠? 자, 참고로 배경은 중국어로 되어 있는 거 보이시죠? 그래서 이 성씨가 그래서 장해룡이 되는 거야. 이렇게 태어나게 되고, 또 태어나지만 피난길에 버려지고 변씨의 밑에서 자라게 됩니다. 됐죠? 뭐예요? 고귀한 혈통, 어려서의 고난, 우리가 알고 있는 그 구조 딱 맞잖아, 그치? 또 한편 남해용왕의 딸이었던 명이 방울이잖아, 그치? 없어? 없으면 달라고 해야지. 자, 어느 쪽에 없는 거야? 자, 방울이는 막시에게서 금방울의 모습으로 태어나는데, 참고로 지금 여러분들 뭐랄까, 이 막시에게서 이 금방울이라고 하는 존재가 튀어나오는 과정도 작품 속에서 설명을 좀 해드릴 테니까 그거는 이따 디테일에서 보도록 하자. 근데 이 막시는 금방울을 괴이하게 여겨요. 생각해봐. 애를 낳았는데 방울이야. 그렇잖아. 무섭잖아. 그래서 막 멀리하려고 하고 파묻어 버리려고 하는데, 그때마다 와서 오히려 막시를 막 도와주는 일들을 하거든. 그래서 장원의 분이 한편 벽을 얻어서 죽게 되었을 때 이 금방울이가 이 병을 고쳐주게 되었고, 그래서 어디 가서 그걸 약을 물어와. 근데 되게 웃기지 않냐? 방울이, 생각해봐. 방울이 띠글띠글 불러가지고 약을 물어왔다고. 근데 이거는 그냥 다 어떤 소설적 장치라고만 생각하자. 작품에서는 이 털이 뽀송뽀송한 털들이 이렇게 움켜쥐고 있는 형태로 표현이 되거든. 아무튼 그렇게 해서 와요, 진짜로 가지고 와요. 자, 그래서 결국 금방울은 장원의 부인과 막시에게 사랑을 받게 됩니다. 이해됐나요? 자, 지금 봐봐. 금방울을 낳은 아주머니 막시, 그리고 장원의 장원의 실제 부인하고 이 둘이 링크돼서 결국 장원의 부인과 금방울과 막시는 서로 아는 상태야. 근데 해룡이는 어렸을 때 잃어버린 상태였지. 기억나시죠? 오케이? 그래서 변씨에게 길을 양육받고 있는 중이었어. 자, 그런 상태인데 어느 날 황후와 공주가 요괴에게 납치되는 일이 생깁니다. 요괴에게 납치된 공주 이야기, 지하국 대적태치선 아니야? 선생님 그래서 또 써놓은 거죠, 여기다. 그치? 자, 그런 것들을 만나서 황제는 공주를 찾아주며 천하에 반을 주겠다고 치죠. 변씨의 학대 속에서 지내던 해룡은 금방울의 도움으로 위기를 벗어나게 됐고, 변씨의 짐을 찾아 산중으로 돌아가 요괴를 찔러 죽이게 됩니다. 됐죠? 제가 퇴치를 했어요. 결국 황제는 이 공을 인정해 해룡이를 부마로 삼고 공주와 결혼시켰죠. 자, 딴 여자랑 결혼한 거예요, 실제로. 자, 그런데 참고로 이 과정에서 이 금방울이 요괴를 어떻게 되냐면, 요괴가 나타나서 해룡을 해치려고 했을 때 이 금방울이 어디선가 누구에게 무슨 일이 생기면 하면서 막 달려와가지고는 자기가 대신 잡아먹혀요. 근데 얘는 금방울이잖아. 안에서 막 요동을 쳤겠지. 그러니까 얘가 배 아파, 나 설사하러 가야겠어 하면서 막 내려가는데, 잠깐만, 저거 쫓아가서 내가 죽여야 되는 거 아니야? 그래서 어쩔 줄 몰라 하는데 하늘에서 또 내려와. 얌마, 방울이 지금 잡혀가잖아. 지금 가서 빨리 도와줘. 제가 어떻게 요괴를 어떻게 싸우고 있어, 이게. 가면 다 방법이 있어. 얘야, 그냥 빨리 쫓아가. 그래가지고 쫓아간 거야. 그래서 우리가 그런 거 있잖아. 막타 날린다는 표현 알지? 방울이가 안에서 다 해놨어요. 그리고 마지막에 칼로 뿅 하고 찌르니까 그때 쓰러졌고, 거기서 금방울이 평 하고 튀어나와서 이제 또 떼굴떼굴 굴러다니고. 그러니까 뭐예요? 아까 말했잖아. 해룡이는 약간 모험담, 철없는 영웅의 오버고, 영웅의 모험담처럼 나타나고, 개고생은 다 우리 방울이가 하나 알고 계시면 좋겠어. 자, 그러니까 이야기 속에 계속해서 서로 조력자의 모습으로 나타나게 돼. 자, 그리고 황제는 또 이 공을 인정해서 해룡이를 부마로 삼았고, 해룡은 북방의 풍요를 물리쳤고,
그렇게 된 후 어느 날 또 도사가 내려와서 아이야 너에게 주어진 시련의 시간이 모두 끝났다. 자 이제 뾰로롱 하면서 이제 다시 아름다운 연이 되고 황제는 이 금방울을 황후의 양녀로 삼은 뒤 이번에 혜령과 다시 결혼시켜. 이건 하늘의 뜻이잖아, 그지? 그리고 계속해서 혜령을 도왔던 존재잖아. 그래 너도 내 딸 해. 왜냐면 내 딸 정도의 레벨이 돼야 혜령이랑 결혼할 수 있잖아. 내 딸이랑 결혼했으니까 실제로, 그지? 그래서 결혼시켰고 이후 혜령은 두 부인과 함께 하늘로 올라가며 뾰로롱 됐습니다. 됐죠? 작품이 마무리가 되고요. 작품 자체가 약간 버라이어티하게 이런저런 사건들이 벌어지는 과정이기 때문에 역시 마찬가지예요. 우리가 읽는 이 장면이 어떤 사건인지 파악하려고 용 쓰면서 봐주시면 되는 거야. 됐지? 그럼 우리가 읽는 장면은 금방울전인데 금방울이 1도 없는 경우도 있을 거야. 맞죠? 무슨 말인지 알겠어? 그리고 분명히 금방울전이라고 배웠는데 막 혜령이가 나와서 막 싸우고 있고 웬 공주가 나오고 있고 그럼 공주가 금방울인가? 그딴 생각하지 마시고요. 작품 전체 스토리상에서 어느 정도 위치에 있겠구나라는 걸 예측하면서 사건 잘 뜯어내시면 됩니다. 아시겠죠? 자 뒤에 있는 문제는 딱 치고 넘어갈게요. 가보자. 하루는 막씨가 씨름의 쌀에 앉아있었는데 오케이? 자 막씨가 앉아있었어. 뿅뿅뿅. 그러면서 갑자기 웬 바람이 일어나? 앞에 누가 있어? 삼랑이가 있는 거야. 참고로 삼랑은 이 막씨의 남편입니다. 약간 양아치예요. 양아치 남편이에요. 아시겠죠? 오케이? 남편이었습니다. 참고로 이 앞에서 죽었어요. 근데 갑자기 나타난 거야? 임귀교환. 그렇지? 우리 이런 걸 보고 임귀교환이라고 하지? 그러니까 이것도 마찬가지야. 먹힌다 싶은 코드들은 다 가져오는 거야 항상. 그죠? 변신화수. 어디 갔어? 변신화수. 지하국대적 대치소. 임귀교환 다 가져온 거지. 계속 아니 당신 나간 지 수십 년이나 됐는데 갑자기 며칠 전 꿈에서 신령님이 전란 중에 죽었다고 하시더라고. 꿈에서 나타난 일을 믿을 것은 안 되지만 또렷이 들어가게 영현 뭐예요? 제사 지냈다고. 제사까지 다 지냈는데 왜 지금 살아오신 거예요? 이 깊은 마음 속에 어떻게 살아오신 거죠? 삼랑이 목에 말합니다. 내가 그대의 뜻을 모르고 방탕한 마음을 거쳤지 못해 그대의 큰 절개를 모르고 박대했소. 그 죄로 천벌받아 난중 전쟁 중에 죽었어. 먼 훗날 낳는 죄인이에요. 하필은 내 잘못을 깨닫게 됐지만 너무 늦었고 그간 귀신의 불효에도 끼지 못하고 음산한 바람에 대어 이리저리 떠도는 처지가 되어 돌아다녀야만 했죠. 그런데 그대가 나를 위해 지극정성으로 제사를 지내주었으니 어찌 부끄럽지 않겠소. 비록 죽고 산 건 다르지만 그대의 정성에 보답하기 위해 오늘 여기에 왔소 합니다. 뭐예요? 그러니까 막씨는 원기가 되어서 세상을 떠돌고 있었는데 막씨가 너무 선한 사람이라 이 삼랑에게 제사를 지내주었고 그 덕에 삼랑이 찾아올 수 있는 계기가 만들어졌다라고 말하는 중이야. 오케이? 그리고 참고로 이 앞부분에 생각된 얘기를 좀 해드리자면 이 신선들이 여러 명이 나와. 오케이? 그러니까 예를 들어 여기 이제 막씨가 있던 진짜 우리는 다섯 명의 신선 조합이야. 나는 황색 신선. 그러니까 우리 레드, 옐로우, 블루, 핑크 뭐 이런 거 있잖아. 신선들이 각가지 색을 해가지고 여기 오는 거지. 그래서 야, 네가 그렇게 착하다며? 난 너에게 평생 동안 편안한 삶을 제공해 줄 수 있는 부채를 줄게. 나는 너에게 바늘을 줄 거야. 막 이렇게 다 줘. 근데 마지막에 깜장 신선이 한 명 와. 뿅 도착해서 다 줬어 얘들? 다 줬어요. 야 그래서 얘 애기는 어떻게 할 건데? 아니 남편이 죽었는데 무슨 애기야? 야 기본적으로 효부잖아. 자식 애를 낳아줘야 될 거 아니야. 근데 그러면 애는 어떻게 낳을까요? 여자애로 하는데 마침 남의 용왕의 딸이 지금 최근에 지상에 떨어진다고 하니까 그 딸을 줍시다. 그래서 태어나게 하려고 했는데 이 사람이 어허 잠깐만 우리 막씨 지금 남편이 죽은 지 몇 년이 지났는데 갑자기 애를 낳으면 어떻게 되겠어? 주변에 손가락질 당할 거 아니야. 이 여자 갑자기 어디서 애를 배워가지고 애를 낳는다고 차라리 나쁜 년이 될 거잖아. 그러니까 그래 이 방법이 좋겠어 하고 좋아 콜 하고 땅 하고 올라가는 거야. 그 상태에서 다음날 삼랑이 온 거지. 남편의 귀신이. 그리고 남편의 귀신이 막씨를 어떻게 된 거야? 임신시키는 거야. 오케이? 그래서 임신을 시키고 쭈루룩 봐봐. 자주 왕래했지? 그때문에 이제 어느 날 갑자기 태아가 뱃속에서 오는 것처럼 배가 커졌지? 뭐지 이거? 하고 있는데 정말 10달이 될 때 산기가 나타났지? 그래서 엎드려서 출산을 뿅 했어. 그랬더니 애가 아니라 금방울처럼 생긴 것이 금빛을 찬양하게 바라보고 있었던 거야. 뭐냐면 사람이 아니라 이물을 낳게 만든 거야. 누군가의 지적질을 받지 않게 만드는 어떤 성호마리 같은 느낌이랄까. 오케이? 되셨죠? 그래서 삼랑과의 한 사이 속에서 금방울을 낳게 된다. 금방울이 탄생합니다. 그리고 우리는 알고 있죠? 이 금방울은 누구라고요? 남해인가 동해인가 아무튼 간에 용왕의 딸이었습니다. 네.
막씨는 그 모양을 보고 놀라서 회의하고 심성을 여겨. 자, 이런 거 중요하지. 요 상황에서 금방울이 나왔을 때 막씨의 심리는 놀라움, 신기함이지. 얼마나 처음에 무서울까, 그죠? 애를 낳았는데 말이 나왔잖아. 방울이 나왔잖아. 이상하잖아. 무서워. 그래서 이게 손으로 눌러도 안 되게 되니까 처음에는 무서운 건 줄 알고 부셔버리려고 했단 말이야. 뭐라고 해? 돌로 지치잖아. 번져버리잖아. 근데 오히려 이 방울은 불러가지고 막씨를 따라와. 됐어? 그래서 물속에 잠궈봤더니 역시 물속에 물에서 동동 떠다니는 거지. 막씨가 한번 생각해봤어. 내 팔자가 기부에 이 같은 괴물을 만나게 되었으니 반드시 큰일이 생길 거야. 됐어? 난 지금 괴물을 낳은 거잖아. 그쵸? 사람이 아닌 존재를 낳았잖아. 사람이. 그래서 마지막으로 뭐 했어? 불이 활활 타오르는 아궁이에 방울을 던져 넣었지. 그래서 던져 넣었더니 이 방울이 잠잠한 거야. 이제 죽었나 보다. 괜찮나 보다. 하고 있었어. 그런데 이 방울이 닷새 뒤에 아궁이를 헤쳐보니까 이번에 방울이는 어떻게 된 거야? 더 씩씩해졌고 향취가 진동하게 된 거야. 성숙해져 버렸어. 오케이? 진화하였어. 그쵸? 포켓몬도 아니고요. 아궁이풀로 진화한 체제였구만. 오케이? 그래서 어쩔 수 없이 방울을 낳았더니 방울이는 밤에는 품에 들어가서 자고 낮에는 굴러다니면서 새도 잡아다주고 과일도 따라주고 하면서 뭐예요? 이 금방울이 막씨에게 사랑받을 만한 행동들을 자꾸 하게 되는 일들이 벌어지는 거지. 그러면서 이제 자식처럼 여기게 되는 거야. 그죠? 자, 그래서 하루는 막씨가 추운 곳에서 방아지를 해주고 저녁에 돌아왔어. 방울이 꾹뚜루룩 하고 굴러 나왔어. 그래서 추워 하면서 들어갔어. 그런데 그 안은 덥고 방울이가 빛을 내서 대낮같이 밝았죠. 막씨는 기이하게 여기는 한편 남이 알까 두려워서 방울을 여막 속에 두고는 밤에는 품고 잤고 이때 이 방울은 점점 자랐어. 그래가지고는 이제 막 평지같이 산도 올라갔고 마른 곳 진 곳을 가리지 않고 막 돌아다녀도 그 몸에 흙이 묻지 않아. 그러니까 지금 이 금방울에 오케이 뭐에 대해서 말하고 있는가? 신이한 힘에 대해서 말하고 있는 거지. 오케이? 깨지거나 상하지 않는 존재이며 밝게 빛을 낼 수 있으며 열을 낼 수도 있는 존재이며 오케이? 누군가를 돕는 조력자라는 것을 보여주고 있는 거야. 금방울의 탄생 장면을 보고 있었던 거거든. 됐죠? 자, 그 다음 장면입니다. 변씨는 그럼 뭐예요? 들어가. 자, 변씨는 참고로 누구랑 같이 있었죠? 장혜령과 같이 있었죠? 근데 이 혜령이를 박대하는 계모야. 알겠죠? 자, 가봅시다. 변씨는 갈수록 혜령을 더욱 박대해. 혜령에게 음식도 안 주고 낮에는 닭갈기, 논매기, 소매기라면 안 되지. 소먹이기, 김매기 뭐 이것저것 일 시키고 참시도 편하지 않겠고 근데 혜령이는 조금도 게으름을 피우지 않고 더욱 공손하게 했어. 근데 자연히 혜령이는 초췌해질 수밖에 없었지. 그러던 어느 날 눈보라가 내리치는 밤 변씨는 소령과 함께 따뜻한 방에서 자고 혜령이는 방아지를 시켰어. 야, 뭐가 비슷하지 않냐? 뭐랑 비슷하지 않아? 한 여인이 자기 친자식에게는 잘해주고 그렇지 홍지편지 설화랑 또 연결되어 있는 거잖아. 그러니까 설화적 모티브 중에서 재밌을 만한 건 또 가져오는 작품. 그러니까 우리 조선 후기 작품들을 보면 서로 약간 겹치는 부분들이 굉장히 많죠. 그 특징이 또 여실히 보이고 있습니다. 아무튼 그래서 더워. 자, 이렇게 해서 자기는 따뜻한 데 시키고 혜령이한테 방안을 쪄라 라고 해놨어. 근데 얇은 호돈만 입은 아이가 어찌 추위를 견딜 수 있겠는가? 되게 오랜만에 본다 우리 이런 거. 서술자에게 편집자는 논평이라고 맨날 부르는 그거 아닌가? 그쵸? 이거 어떻게 할 수 있어? 하면서 편집자가 논평 장면 한번 오랜만에 보면 만났습니다. 그리고 추위를 이기지 못해서 잠깐 방에 들어갔는데 덮을 것도 없지. 그런데 갑자기 방안이 대낮처럼 밝아지고 여름처럼 더워서 온몸에 땀이 날 지경. 아니 놀라서 밖을 봤어. 날이 밝지도 않았는데 하얀 은빛들이 가득한데 웬 밤에 못다 찌은 것이 다 잠겨 있었고 뭐지? 다시 방으로 돌아왔는데 방은 여전히 따뜻하고 아무리 봐도 이상해서 방안을 살펴봤더니 침상 위에 예전에 없었던 둥만한 방울 같은 것이 놓여 있었어. 이거 누구야? 금방울이잖아. 오케이? 그래서 장혜령에 대해서 금방울이 뭐 역할? 조력자의 역할을 하고 있는 모습을 보여주고 있는 거야. 이렇게 장혜령이 뭔가 어려움을 겪을 때마다 이 금방울이 해결사처럼 나타나게 된다는 거지. 그렇죠? 그래서 신기한 향도나 이거 뭐지? 한번 지켜봐야겠어 하면서 일단 누웠어. 그래서 오랜만에 본인 잠도 잤어. 근데 별씨 모자는 너무 추워가지고 잠을 못 자고 있다가 날이 밝자마자 밖에 나왔더니 눈이 쌓여서 온 집안을 뒤덮고 있고 세차게 막 바람이 불어서 혜령이가 이제 드디어 죽었겠구나 생각했어요. 죽길 바랬던 거지. 그래서 방을 열받는데 그랬더니 혜령이 벌거벗은 채 깊이 잠들어 있는데 놀라서 그러니까 추운데 벌거벗고 죽었잖아. 무섭잖아, 그렇지? 그래가지고 깨우려다 보니까 아니 온 세상으로 하얀 눈이 가득한데
오직 해룡이 자고 있는 사랑채에는 눈이 한 점도 없고 더운 기운이 연기처럼이라는 거지. 이거는 결국에 뭐였죠? 금방울의 신비한 능력, 그렇지? 전기적 요소, 그렇지? 분명히 얼어 죽을 뻔한 위기를, 그렇지? 추위를 막아줬지. 또 이를 대신해주지. 이런 일들로 보조하고 있었어. 자, 이게 뭐지? 하면서 소령한테 말했어. 야, 이거 이상해. 그치? 그래서 일단은 좀 더 지켜보자 하고 있는데 해령이 놀라서 딱 일어나가지고 뭐야 이거 잠들었었네 하면서 인사드리고 또 일어나자마자 뭐부터 시작해? 일부터 시작하지. 집에 있는 눈 치우려고 하는데 갑자기 웬 바람이 휘잉 하고 일어나서 눈을 다 쓸어버렸어. 누구겠니? 금방울이지 또. 오케이? 해령은 이미 짐작하고 있었으나 변신은 까닭을 모르고 이거 분명히 해령이가 요술을 배운 거야. 근데 이 해령이가 우리가 못되게 구는 걸 알고 있으니까 이 요술을 우리한테 나쁘게 쓸 마음을 먹으면 우리가 큰일 나겠구나 생각한 거야. 그래서 사지로 보낼 계획을 쓰지. 뭐요? 가군, 우리 남편이 돌아가신 이후 우리 재산이 줄었어. 구호동에 우리 집 논밭이 있는데 호환 무슨 뜻이에요? 호랑이의 화. 그쵸? 호랑이가 자주 출몰해서 난리가 나는데 야 이제 그 땅을 읽어서 너도 장가가고 우리도 너 덕분에 그 땅에서 잘 살게 되면 좋은 거 아니야? 오케이? 그런데 여기가 좀 위험한데 라고 하면서 걱정하는 척 하고 있지만 실은 갔으면 하는 거지. 그리고 우리 해령이는 어떻게 했어? 기꺼이 허락하고 가는 거죠. 자, 짐짓 말리는 척은 했지만 해령이 웃으면서 사람의 목숨이 하늘에 달려있으니 어찌 짐승에게 해를 당하겠나이까 하면서 철없는 소리를 해요. 근데 참고로 이 뒤에 스토리 안 봐도 비디오지. 호랑이가 나올까 안 나올까? 나왔겠지. 그 호랑이가 물려갔을 때 누가 구해줬을까? 바울이가 구했겠지. 이런 식이라고. 그쵸? 자, 아무튼 변씨에게 박대받고 있는 해령의 모습, 그리고 막씨에게 박대를 받았었으나 신비한 모습 때문에 박대를 받았었으나 신이 아님으로 사랑받는 금방울의 모습, 그리고 이때 금방울이 결국 장혜령의 졸업자의 역할을 하게 된다는 이 스토리 기억하시면 되겠습니다. 됐죠? 자, 이런 식으로 구조를 봤으니까 우리가 보지 않은 다른 장면들도 비슷하게 흘러갈 거라는 거 예측 가능하죠? 오케이. 자, 좋습니다. 그러면 이제 뒤에 있는 문제를 살짝 보고 다음 챕터로 또 넘어가 봅시다. 자, 일단은 5번 문제는 막씨는, 삼랑은, 막씨는, 변씨는 이러고 있었죠. 오케이? 지문 자체를 읽을 때 인물과 사건 중심으로 찢어 읽으라 라고 하는 식으로 얘기할 수 있을 것 같은 문제야. 5번부터 볼게. 바로 해령이 요술을 부려서 자신을 속이고 있다고 생각했습니다. 맞죠? 그래서 해령을 죽여서 없앨 묘책을 고심했죠. 뭐라고요? 구호동에 보낸 자. 거기에 우리 땅이 있는 건 사실이야. 근데 그 땅에는 호랑이가 너무 자주 다녀서 우리가 어떻게 할 수 없었던 거지. 참고로 그래서 우리나라의 기록들을 보면 호랑이로 인한 호환이 진짜 기록이 많이 되어 있다고 하더라고요. 한 마을에서 사람이 10명 죽었으면 그 중에서 5명은 호랑이 때문에 죽은 거고 5명은 전쟁 때문에 죽은 거다라고 말을 할 정도였어요. 그죠? 상당히 많이 죽었단 말이에요. 그래서 여러분들 그거 알아? 그 전라도나 이런데 그 강원도 지방에 가면 혹시 이런 거 본 적 있는지 모르겠는데 여러분들 혹시 그 호랑이 형님인가 하는 만화 애니메이션 뭐 웹툰이 있다고 하더라고. 선생님 본 적은 없어. 근데 거기서도 그런 얘기가 나. 직위라고 하지. 호기? 그러니까 뭐냐면 호랑이한테 물려 죽은 사람은 그 원혼이 귀신이 된대. 그래서 그 귀신은 또 다른 사람을 호랑이에게 제물로 바치게 되는 인도자가 된대. 이리 와, 나랑 같이 있자. 그래서 나도 먼저 홀린 채 가면 호랑이가 와서 잡아먹는다는 얘기지. 그래서 그런 호랑이 귀신이 쓰이는 일을 방지하기 위해서 그 당시에는 사람이 호랑이한테 물려 죽으면 시신이 이제 조각이 나 있거나 찢어져 있거나 이렇게 될 거 아니야, 그쵸? 그러면 그것들을 사람들이 다 수습을 해서 한 자리에서 그 자리에서 바로, 그러니까 딴 데 어디 보내는 게 아니야. 화장터가 따르니까 그 자리에서 다 불태워. 태우고 그 자리에 돌로 무덤을 만든 뒤에 그 무덤 위에다가 밥그릇보다는 좀 크고 뭔가 이제 구멍이 송송 뚫려 있는 그릇 같은 종류가 있어. 그걸 일부러 뒤집어서 딱 놔둬. 기와처럼. 여러분들 그 뭐지? 참고로 재료는 항아리처럼 돼 있는 재료예요. 그러니까 엎어놓으면 그 자리가 호랑이한테 물려 죽은 사람이 장례 치러진 자리라는 뜻이 되는 거고, 참고로 그 귀신이 땅속을 뚫고 올라오지 못하도록 항아리 그 그릇으로 눌러놓는 거야. 그래서 이제 산행을 가다 보면 전혀 뜬금없는 곳에 웬 항아리? 그러면 호랑이 이렇게 생각하시면 되는 거지. 이번 근처에서 사람이 호랑이 물려 죽었었구나. 근데 그게 시간이 오래됐기 때문에 이제 유실되거나 그런 경우도 많이 있으니까 알아는 두시고. 뭐 어쨌든 간에 그래서 호랑이한테 보내서 대신 죽게 만들려고 할 생각이었겠죠. 됐죠? 자, 나머지 문제 뭐 만들어야 되니까 넘어갑시다. 자, 6번 A와 B 구절의 의미를 비교하는 문제.
보통 이런 문제는 우리가 신경 써야 될 게 뭐예요? A와 B가 같이 묶여서 비교될 때는 공통점과 차이점을 신경 쓰라고 하는 문제 아니겠음? 그러니까 이것도 마찬가지로 문제를 풀 당시에 동시에 해결해 주면 좋은 문제인데 2번 A에는 해룡이 금방울의 존재에 대해서 인식하게 되는 계기가 드러나고 있었고요. B에서는 변씨가 해룡을 의심하게 된 이유가 드러난다고 돼 있어. 참고로 지금 5번 문제도 6번 문제도 전부 다 적절한 것 찾기 문제야. 오히려 이런 건 되게 감사하고 편안한 문제 아님? 왜냐면 맞는 게 하나밖에 없으니까. 여러 개를 적는 게 아니라 맞는 거 하나만 골라내시면 되는 거야. 자, 편안한 마음으로 푸시면 될 것 같다. 뭐 그동안의 패턴과 다른 변수도 없고 항상 보던 문제 패턴. 7번 문제. 금방울전. 근데 옛날에는 자 이거 보기는 잠깐만 조금만 일부분만 읽어볼게. 금방울전은 분명히 해룡의 일생을 중심으로 남주는 해룡이야. 오케이? 그런데 이 작품을 우리는 해룡전이라고 말 안 하고 뭐라고 한다고? 금방울전이라고 한다는 거지. 근데 이때 이 금방울전이라는 제목은 해룡과 금방울의 행동 양상과 연결돼. 해룡의 일생은 반복되는 고난을 극복하는 과정. 근데 이 해룡의 고난 극복은 자신의 뛰어난 능력이라기보다는 조력자인 금방울의 역할이 굉장히 크다는 얘기야. 그래서 이는 남다른 태생의 금방울에 연결된다. 금방울 역시 해룡과 마찬가지로 여러 고난을 당하지만 이 고난은 타고난 비범한 능력과 주체적 노력으로 이겨내게 되고 결국 이 작품이 해룡의 일생을 중심으로 서사가 펼쳐지고는 있지만 작품에서 주목하고 있는 인물은 주체적으로 누가 주체적으로 시련을 극복해내느냐의 이야기다 라고 생각할 수 있다는 거지. 그리고 참고로 여기서는 보기는 이렇게 설명을 한 거야. 주인공이 해룡이 아니라 금방울인 이유는 주체성이다라고 설명을 하라고 했지. 그러면 우리는 이것을 판단의 기준으로 삼아. 우리는 지금부터 이게 우리한테 기준이야. 이게 지금부터 맞는 얘기 알겠죠? 내가 어떤 지문을 읽었든 간에 이걸 기준으로 삼아서 문제를 풀어내야 된다는 얘기지. 자, 그런 상태에서 답이 5번 나왔을 거야. 봐봐. 금방울의 도움으로 해룡이 무사하게 된 이후 해룡이 구호동에 들어가기로 한 것은 타인에게 의존하여 주체적인 결정을 내리지 못했을 때 발생하는 문제 상황. 말도 안 되잖아. 말도 안 되잖아. 지금 얘가 타인에게 의존해서 어떤 결정을 못한 거야? 아니지. 어머니 박씨, 아니 박씨는 준호 박씨구나. 변씨가 시키는 대로 한 것뿐이잖아, 그렇죠? 그래서 이거는 주체적 결정이라는 단어를 쓸 수 없기 때문에 답이 5번. 그리고 당연히 이 주체성 기준으로 선택지가 만들어진 것도 눈치를 채길 바란다는 얘기야. 그치? 근데 이 작품을 또 어떤 보기나 어떤 논문에서는 이렇게 다루기도 해. 이 작품의 주인공이 왜 금방울이냐에 관련해서 기본적으로 시련이 집중되는 대상이 누군가를 따지는 거야. 실제적으로 고난당하고 있는 거, 괴물로 태어난 건 금방울이고요. 오케이? 요괴한테 잡아먹혀서 씹힘을 당한 것도 금방울이고요. 이해됐나요? 무슨 얘기인지? 그러니까 시련이 결국 누구한테 집중된다? 여성에게 집중된다는 것을 보여주는 거야. 여성에게 집중되는 시련이라고 하는 키워드를 또 보기의 기준으로 잡아주시면 우리는 여성, 시련 이런 단어를 신경 쓰면서 선택지를 봐주시면 된다는 얘기지. 그 말씀을 드리고 싶어요. 아시겠죠? 자, 7번 문제까지 해결하고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됐죠? 자, 다음 또 참고로 금방울전 역시 보조자료에 나머지 지문 중에 좀 읽어봐야 될 지문들을 같이 실어놨으니까 참고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됐죠? 자, 치우고 바로 이어서 갈게. 뽑아시면 되게 애매해졌어. 자, 이번에는 현대시 두 편, 성탄제랑 깨끗한 식사라고 하는 작품이네요. 자, 성탄제부터 보자마자 시작해요. 더 라스트 트레인 뭐 이런 작품으로 유명한데 너희들 잘 모를 것이야. 자, 아무튼 한번 가보도록 합시다. 뭐 물론 이 작품도 뒤에 있는 10번 문제에 너무 많은 것들이 다 제공되고 시작하고 있잖아요, 그렇지? 잠깐만 좀 보고 갈까? 우리 자, 성탄제를 보기 전에 보기에서 정보를 좀 정리하고 가자. 본문이에요. 성탄제의 주요 창작 시기 뭐예요? 창작 시기는 1930년 일제강점기. 됐어. 이 작품은 일제강점기 얘기야. 근데 너무 넘겨듣지는 마. 일제강점기에 쓰였다고 무조건 저항하고 있을까? 그건 아니라는 거 알고 있지? 두 번째, 성탄제가 뭔데? 성탄제는 영어로 표현하면 크리스마스. 그렇잖아. 그래서 예술탄생을 기념하는 날. 골짜기는 구렁진 곳, 횃불은 어둠을 밝히는 것, 아슬하다는 것은 위태로운 것을, 근데 아찔할 정도로 소리가 높다는 것도 똑같은 뜻이라고 돼 있어. 또 마지막, 쇠북이라고 하는 건 쇠로 만들어진 북일까? 아니에요. 종이라는 뜻입니다. 종을 쇠북이라고 불러요. 그래서 이 종소리는 여러 가지 의미를 이렇게 다음과 같이 지닌다라고 했어. 그러면서 작품 속에서 시를 읽을 때 특정한 구절이 단순하게 읽히는 대로의 뜻이 아니라 중의적 혹은 이면적 의미가 있을 수도 있다는 걸 염두에 두고 읽으라고 알려주고 시작하는 거잖아. 됐죠?
작품 자체를 읽을 때 그런 거 생각해야겠다고 생각하시고요. 또 11번에 있는 얘기도 한번 보고 갑시다. 생명에 대한 고찰. 이 작품의 공통 주제라는 얘기잖아, 그렇죠? 생명에 대한 고찰이야. 생명이란 무엇인가에 대해서 생각해보는 작품이라는 거지. 자, 인간과 동물, 식물 등 세상의 자연 존재들이 상호 밀접한 관련이 있다고 보는 생각은 생태적 상상력. 어디서 많이 보던 단어 아님? 생태주의적 관점의 작품들 우리 많이 봤죠? 야, 가장 최근에 봤던 생태주의적 관점이 나 잠깐만 기억이 안 나. 소설 중에 늑대, 누이와 늑대라는 작품이 생태주의적 관점의 소설이었죠? 최근에 작품들. 이번에 생태주의라는 단어가 생각보다 많이 보이고 있습니다. 좀 신경 써주시면 좋겠어. 뭐 어쨌든 문학작품은 생태적 상상력을 통해 개체들의 존재 의미에 대해서 물음을 던지거나 각 개체들이 고정된 것이 아니라 순환관적을 겪는다는 인식을 유도하기도 하고 또 세계의 폭력성과 생명체의 연상을 대비하기도 하며 약자에 대한 염려를 표출하기도 해. 야, 지금 한 4개 나왔지? 전형적인 문제 유도형 보기다. 그치? 염두에 두시고 여러분들이 읽으시면서 여기다 밑줄을 아니야, 밑줄처럼 너무 길어. 그냥 1, 2, 3, 4를 해놓으면 좋아. 이런 단어가 분명히 선택지에서 노출될 게 뻔히 보이니까요. 됐죠? 4가지 잡아놓으시고 나아가 하나 더 있다는 얘기야. 블라블라블라블라 다른 생명체의 상처에 대한 치유와 상생의 방법을 모순하고 있다. 그쵸? 생명의 교찰이 인간에 의한 파괴가 나올 것이고 근데 어떤 것도 언제까지 파괴할 수 없지 않느냐. 상생해야 되는 것이 아닌가 라고 말하자는 거잖아. 됐죠? 인간 문명의 이기를 위해서 희생되는 수없이 많은 생명체들이 있을 것이고 그런 대상들에 대해서 고민하고 성찰하고 생각해보게 만드는 작품 성탄제 그리고 뒤에 나오는 깨끗한 식사라는 작품인 것 같아요. 참고로 깨끗한 식사는 읽어보셨는지 모르겠지만 약간 짜네요. 여러분들 문제 풀면서 그런 느낌 혹시 안 받았나? 선생님은 이거 시를 읽으면서 예전에 처음 봤을 때 오씨 약간 소름 돋은 이런 느낌을 받았었는데 뭐 아무튼 자 가봅시다. 자, 산밑까지 내려온 어두운 숲에 라고 하면서 시작하고 있습니다. 자, 어두운 숲이에요. 뭐 안 봐도 마이너스 세모 딱 맞지, 그치? 좀만 더 읽고 몰입꾼의 날카로운 소리는 들려오고 몰입꾼의 소리는 어떻게 돼 있어? 날카로우니 또 쫓기는 사슴이 흰 눈 위에 흘린 따뜻한 핏방울. 자, 흰 눈 위에 핏방울. 선생님이 대비를 설명할 때 가장 많이 쓰는 이 표현 방법 중에 하나지. 대비는 왜 쓰는 거라고? 선명하게 보여주기 위해서. 빨간색을 강조하고 싶다고 해서 시뻘겋다고 말하는 것보단 흰색을 배경으로 써주면서 핏방울 하나만으로도 너무 선명한 인상을 줄 수 있지 않느냐라고 했었지. 오케이? 자, 이거는 대비를 통해서 강렬한 인상을 주는 거야. 어쨌든 어둡고 날카로우며 피를 흘리는 존재. 누가? 주체가 사슴이잖아. 지금 사슴이 뭘 당하고 있는 거야? 사냥당하는 중이다. 됐죠? 몰입꾼이 있었으니까요. 그래서 자 현재 희생당하고 있는 존재인 사나사슴의 모습을 보여주고 있다. 됐지? 골짜기와 비탈을 따라 내리며 넓은 언덕에 밤 이스키, 밤이 깊도록 횃불은 꺼지지 않는다 라고 했는데 자 조심해야 될 게 있네요. 이 횃불이라는 단어는 기본적으로는 밝은 빛을 상징하지 어둠을 몰아내는 존재야. 그러니까 원래 기본적으로 긍정적인 의미를 많이 쓰지. 근데 이 횃불은 여기서 무슨 의미야? 부정적인 의미지. 왜요? 몰입꾼들이 사슴을 쫓기 위해서 사용하는 도구잖아. 됐지? 일반적인 식과 다른 요소니까 조심해주자. 자, 뭇 짐승들의 등 뒤를 쫓아 며칠씩 산속에 잠자는 포수와 사냥개. 포수, 잠깐만. 포수, 사냥개. 자, 이거는 뭐 근데 안 봐도 비비오죠. 마이너스 맞죠? 오케이? 역시 사슴을 쫓는 존재들. 나이 어린 사슴을 보았다. 오늘도 몰입꾼이 메고 오는 표범과 늑대. 얘들이 뭘 잡았다는 거야? 표범과 늑대를 잡았어. 사냥의 대상들이야, 그쵸? 그래서 보통 이 표범에는 늑대들은 이 민가를 침노해서 사람들을 다치게 할 수 있기 때문에 맹수기 때문에 사냥의 대상이 될 수 있다는 얘기지. 그럼 뭐예요? 어린 사슴이 자기 자신도 피를 흘리고 있으면서도 표범과 늑대가 사냥당하는 모습을 보았다 이거야. 됐어? 어미의 상처를 입에 대고 핥으며 어린 사슴이 생각하는 것. 그는
어두운 골짜기에 밤에도 잠들 줄 모르며 숨는 샘이 있고. 자, 그러면서 자, 이거는 본 것이고 이거는 함께 있는 것이야. 함께 있는 것은 또 다른 사슴이죠. 성화를 이렇게 보자. 사슴이 있고 나이 어린 사슴이 있어. 나이 어린 사슴의 입장에서 얘들은 사냥당해서 죽어버렸어. 근데 이 사슴은 나의 엄마야, 그쵸? 안전하길 바라지? 그래서 이 엄마한테 주고 싶은 대상으로 설명하는 게 바로 샘이라는 것과 약초라는 것이지. 그럼 이 두 개의 소재는 긍정적 의미. 이거는 뭐야? 상처의 치유, 회복 이런 것들을 말하는 거죠, 그렇죠? 치유와 회복. 이쪽은 뭔데? 거대한 샘으로 짓게 사냥이죠, 사냥. 죽이는 행위, 그죠? 그래서 잠들 줄 모르며 숨는 샘, 깊은 골을 넘어 노숙에 피는 하얗고 피는 그 약초 이런 것들이 있길 바란다는 것이죠. 됐죠? 오케이. 자, 이렇게 해서 나이 어린 사람이 생각을 했어. 근데 그 다음 참으로 아슬한 곳에서 쇠국 소리가 울립니다. 자, 아슬한이라고 돼 있어. 근데 우리는 이미 이 녀석이 중요한 단어라는 걸 알고 있지. 두 가지 의미겠다니까. 아슬한 게 기본적으로 위태로 아슬아슬한 거니까, 그렇지? 이런 의미도 지니면서 아까 문제에서 또 보기에서 뭐라고 했었지? 뭐랄까? 아찔할 정도로 높거나 낮은, 그렇지? 아찔하게 높거나 낮은 소리, 그 아슬한이라고 부른데, 그 아슬한 곳에서 쇠복 소리가 울린대요. 자, 쇠복 소리라고. 자, 이 쇠복 소리 누가 봐도 빠바밤. 아이고, 세영 맞지, 그지? 쇠복 소리가 울려 퍼지고 있어. 뭐예요? 뭔가 누군가를 쫓는 듯한 느낌, 뭔가 비상을 알리는 소리 이런 느낌이겠지. 그런 상황에서 소리가 울리는 와중에 뭐라고 했어? 죽은 이로 하여금 죽은 이를 묻게 하라. 되게 섬찟한 말이야, 그지? 죽은 이로 하여금 죽은 이를 묻게 하라. 되게 섬찟한 말이야, 그지? 그러니까 참고로 이거는 뭐 이 구절 자체가 여러 가지 의미가 있어. 여러 가지가 의미가 있는데 기본적으로 뭐랄까? 지금 사슴은 현재 살아있는 상태잖아, 그렇지? 사슴은 살아있는데 표범이나 늑대 같은 조금만 위험이 된다면 다 잡아먹히는, 아니 잡혀가는 그런 상태야. 죽임을 당하는 그런 상태에서 살아있는 애들은 여전히 살아있길 바라지만, 그러니까 표범이 늑대를 먹고 늑대가 표범을 먹는 거는 이미 죽은 아이들은 어쩔 수 없는 것이니 산 존재라도 어떻게든 살아남았으면 좋겠다라고 말하는 것이 아닐까라고 예측할 수 있다는 거야. 근데 이거는 완벽하게 100%의 뜻은 아닐 거야, 알겠지? 여러 가지 의미가 있을 거라고 봐. 뭐 어쨌든 간에 그래서 길이 돌아가는 사슴에, 참고로 여기서 길이는 그 더 웨이를 말하는 게 아니라 길이 빛나리 할 때 길이, 그렇지? 길이 빛난다. 길이 돌아가는 사슴에 두 뺨에는 맑은 이슬이 내리고, 오케이? 자, 그래서 사슴의 뺨에는 맑은 이슬이 내린대. 이건 근데 뭐 이 단어는 쉽지, 당연히 눈물이지, 이건 당연히. 근데 이거는 역시 또 중의적 표현일 거야. 근데 이거는 둘 중에 무슨 뜻이냐가 중요하진 않아. 왜? 이 사슴이 얘냐고. 오케이? 이 사슴이 그냥 앞에 있는 사슴이었다면 이 산에 생명체들이 점점 하나둘 잡혀가는 모습을 보면 안타까워하는 어른의 마음인 거잖아. 근데 이걸 B로 잡으면 자연스럽게 엄마까지 아파야 하는 이 슬픔을 어린 사슴의 눈으로 바라보고 있는 시점이 되는 거지. 되셨지? 느낌이 좀 묘하게 달라집니다, 그죠? 궁극적으로 다른 얘기는 아니지만. 그래서 맑은 이슬이 내리고 눈 위엔 아직도, 그렇지? 눈 위엔 아직도 뭐한 따뜻한 빗방울이 오른대. 빗방울. 자, 명사형 종결에서 여운형성 강조한 거 뻔히 보이시죠? 그건 당연한 얘기고, 어쨌든 이 따뜻한 빗방울이라고 하는 것은 이 생명체가 가지고 있는 연약성이야. 그래서 연약한 존재, 가녀린 존재를 대표로 우리는 보통 사슴을 많이 쓰지 않아, 그렇지? 사슴은 가녀린 존재. 근데 그 가녀린 사슴은 피를 흘리면서 동시에 이슬을 떨구고 있대요. 근데 그들이 바라보고 있는 건 횃불과 호수와 사냥개와 아슬한 쇠복 소리.
그리고 그들이 표본과 늑대 같은 존재를 앗아가는 모습을 보고 있는 거지. 게다가 나도 역시 똑같이 상처를 입었고요. 무슨 말인지 알겠습니까? 근데 참고로 얘들아, 이 작품의 제목이 뭐였죠? 성탄제예요. 성탄제라고 하는 건 예수의 탄생을 축하하는 것이고 세상에 구원이 오는 것이잖아. 구원의 뜻에다가 이 작품을 묶어넣었다? 이중적 의미를 도출하고 싶었던 것이지. 우리 인간에게 성탄이라고 하는 것이 자연에게는 어떤 의미인가? 그리고 우리가 이런 비극적 얘기를 인간의 축제일에 연결시킴으로써 그 비극성을 좀 더 강조하려는 의도가 아닐까. 아까 이거처럼요. 그렇죠? 대비를 통해서 강조한다는 것도 생각할 수 있는 그런 작품이었습니다. 되셨나요? 자, 뒤에 있는 문제 중에서 먼저 그 10번 문제를 먼저 좀 해결을 좀 하고 넘어갈게. 10번 문제 보시면 봐봐. 적절하지 않은 걸 찾는 문제인데 이거는 전형적인 니를 공부하라고 낸 문제야. 그렇게 느꼈으면 좋겠어. 그러니까 지금 자, 하나씩 따져보자. 성탄제가 사랑과 용서를 전하는 예수의 탄생을 기념하는 날인데 반해서 이 시에서는 상처 입은 어미와 어린 사슴의 생명이 위협받은 상황임을 고려할 때, 자, 요런 요소들 잡아내달라는 얘기입니다. 이해되셨나요? 무슨 얘기인지? 오케이. 또 두 번째, 쇠복 소리. 상처 입은 어미 사슴과 어린 사슴의 주변에 여전히 생명을 위협하는 긴박한 상황이 전개되고 있음. 됐어? 지금 선생님이 답을 찾고 그럴 건 필요 없어. 중요한 건 이런 선택지들이 이런 의미를 지니며 이런 식으로 해결돼야 되는 문제라는 것만 잘 잡아주셨으면 좋겠다라고 말씀드리고 싶은 것뿐. 아시겠죠? 작품 설명을 쭉 해드렸으니까 굳이 언급하지 않겠습니다. 넘어가도 되죠? 선생님 지금 마음이 급해요. 시간이 없어요. 자, 벌써 나옵시다. 자, 그럼 다음 뒤쪽에 있는 문제도 나중에 나까지 읽고 나서 풀자. 그 다음에 깨끗한 식사라는 작품으로 넘어갑시다. 깨끗한 식사. 감사합니다. 자, 빨리 가보자. 도대체 이 깨끗한 게 뭘 말하는 걸까? 를 생각해보자고. 어떤 이는 눈망울 있는 것들을 참아 먹을 수 없어 채식주의자가 되었다는데 하면서 시작하겠습니다. 잠깐만. 지금 일단은 이런 작품은 너무 당연한 얘기 하나만 하고 가자. 줄거리 형식으로 시가 이루어져 있잖아. 이런 거 뭐라고 한다? 산문시가 한다. 그리고 한두 번 본 거 알잖아. 산문시가 나오면 자연스럽게 출제 포인트는 뭐가 돼? 자연스럽게 운율의 형성 요소야. 도대체 이 작품에서는 무엇이 리듬감을 만드는가? 그러면 참고로 너무 당연하지. 또 이것도 답도 정해져 있지. 현대시잖아. 반복되는 것이 무언가를 찾는 게 중요하지. 뭐 연구는 당연한 얘기고 솔직히. 그치? 자, 그것 좀 염두에 두시면서 읽어봐 봅시다. 아무튼 베지터리언을 말하는 거구나. 그치? 야, 근데 선생님이 최근에 봤는데 이 베지터리언도 단계가 있다면서 철저한 금욕적 베지터리언이 있고 채식주의자가 있고 선택적으로 먹는 사람도 있고 했는데 난 모르겠어. 뭐가 답인지 도저히 이제 모르겠는 상태가 됐어. 그러니까 이게 뭐 닭은 되고 소는 안 되는 사람이 있고 소까지도 되는 사람이 있고 뭐 이런 단계가 있다면서 나는 이게 뭘 말하는 건지 잘 모르겠고요. 그냥 그래, 인간은 잡식성으로 태어났잖아. 그렇지? 어금니가 왜 존재하는 것이며 앞니가 왜 존재하는 거겠어. 여러 가지 다 뜯어먹고 살려는 거잖아. 그러니까 선생님은 고기든 먹어야 된다고 생각하는 사람이야, 기본적으로. 근데 그 과정이, 그렇지? 양심적이면 좋지. 여러분들 그 아바타라는 영화 봤는지 모르겠어. 아바타에서도 꼭 필요한 만큼만 사냥한다라는 얘기를 하면서 동시에 그 마지막에 목숨을 빼앗을 때 감사 인사와 미안함을 전하면서 이렇게 하잖아. 꼭 그렇게 한 마리 한 마리 미안함을 전할 필요까지는 없지만 우리가 뭐 음식 오늘 하루도 일어나면서 오늘은 닭 2마리한테 인사해야 되고 소 1마리한테 인사해야 되고 그런 거 아니잖아. 그런 건 아니겠지만 어쨌든 그런 것들은 한번 마음으로 신경 써줬으면 좋겠다는 것만 한번 말씀을 드려보네요. 뭐 아무튼 간에 자, 그런데 내 접시 위의 풀들 길고 맑은 1000개의 눈망울로 빤히 나를 쳐다보게 일수. 자, 보자. 나는 기본적으로 눈망울을 가진 존재들을 먹는 것이 부드러워서 채식주의자가 됐어. 그런데 이 눈망울이 동물에게만 있는 것이 아니라 뭐에게도 있다? 식물에게만도 있다고 하면서 무슨화시켜서 의인화시켜서 표현하고 있는 중이지. 그럼 이건 결론적으로 뭐야? 이 두 존재의 공통점은 생명체라는 거잖아. 생명을 유지하는 존재들. 오케이? 자, 그리고 이 고요한 사냥감들에도, 그럼 고요한 사냥감들은 뭐야? 사냥감이라는 표현은 고요한 사냥감. 뭘 말하는 거니? 식탁 위에 놓인
풀어줘. 식탁에 놓여있는 식사를 말하는 거겠지. 오케이? 오늘은 건강식 샐러드를 먹기로 했어. 그럼 샐러드도 역시 뭔가의 풀들이 목숨을 다해서 올라와 있는 거잖아. 그쵸? 계속 고려의 삶을 끝내더라도 핏물 자박거리고 꿈틀거리며 욕망하던 뒤안이 있었으니. 오케이? 그러니까 뭐예요? 모든 생명체들에게도 욕망과 같은 과거가 있었다고. 생명을 유지하려는 욕망이 있었다고. 야, 모든 생명체는 죽기 위해서 태어난 게 아니잖아. 살아가려고 노력하는 거잖아. 그치? 자, 내 앉은 접시나 그들 앉은 접시나 매일 밤 천년이나 만년 전이나 생식을 할 때나 화식을 할 때나 육식이나 채식이나 매일 밤 뭐예요? 채식주의잖아. 육식하는 사람들의 식사나 전부 다 근본은 뭐하다고? 아, 오늘 이번에 참 힘들어이네. 근본은 전부 다 뭐하다? 동일하다. 무언가의 생명을 대가로 우리 생명이 유지된다는 생각을 하고 있는 거네. 됐죠? 계속. 자, 그래서 참고로 지금 여기서는 매일 밤 같은 어휘의 반복도 운율 형성 요소임을 신경 써주시면 좋겠고요. 되셨죠? 당연한 요소니까. 그리고 기본적으로 대꾸의 표현을 통해서도 리듬감을 형성하고 있는 거 당연히 잡아주셨으면 좋겠고요. 오케이? 시어의 반복, 대꾸적 표현들 이런 것들을 잡아주시면 좋겠습니다. 계속 다음 면 가보자. 문제는 내가 떨림을 잃어간다는 것인데, 자, 그런데 그래요. 우리 모두는 누군가의 생명의 희생을 전제로 우리 생명을 이어가는 거다. 그런데 중요한 건 그 떨림, 이 떨림은 뭘 의미하는 거야? 그거를 인식하고 있는 것이지 내가 지금 먹는 이 식사도 어떤 존재의 생명을 대가로 치러진 것이다. 그걸 인식해야 되는데 그 떨림이 줄어든다는 얘기는 생명에 대한 존경심과 경외감이 사라지고 있는 걸 말하는 거겠지. 됐죠? 뭐야? 생명체 또 전부 다 이런 게 있었다는 그 인식, 생명에 대한 인식이 똑같이 줄어들고 있다는 얘기일 거야. 계속 이를테면 예를 들어 만년 전에 내 할아버지가 알라꼬리 암사슴의 목을 돌도끼로 내리치기 직전 두렵고 고마운 마음으로 올리던 기도가 내게 없고. 자, 두렵고 고맙다라는 단어 우리 이런 단어로 바꿀 수 있는 거 아니야? 자, 만년 전에는 사슴 한 마리를 잡아서 사냥을 해서 죽이기 전에 미안하다. 하지만 우리도 살아야겠네. 미안하다 하면서 죽이잖아. 그랬을 때 미안하고도 두려운 마음, 경외감이지. 오케이? 그런 떨림이 지금 있다 없다? 없다고 그래 나는. 지금 내게 없고, 그리고 괄호 열고 시장에도 없고. 오케이? 자, 여기서 시장이라고 하는 건 없고 시장에도 없대요. 그럼 이거는 뭘 상징하는 거니? 현대 문명을 말하는 거지. 만년 전에 원시시대에서 있었던 생명에 대한 경외심은 지금 현대사회에서 없어져 버렸고. 계속 두렵고 내 할머니들이 돌칼로 어린 죽순의 밑둥을 끊어내는 순간 고맙고 미안해하던 마음의 떨림 똑같이 없고요. 오케이? 근데 이것도 똑같은 거니까 반복되자. 자, 할아버지에서 사슴을, 할머니가 죽순의 입장을 만약에 이걸 사람의 인생이라고 생각해보자. 너 10살이 되었구나. 먹히기 좋은 상태가 되었어. 죽어. 이렇게 말하는 거랑 똑같은 거잖아. 사람의 입장으로 보자면. 그러니까 그런 존재를 죽여야 되는 것인데 그때 우리가 느꼈던 그런 두려움의 감정들, 미안함의 감정들, 떨림의 감정들이 지금 있다 없다? 없다는 거야. 시장에도 없고 또 어디도 없다고 얘기했을 거야. 상품과 화폐만 있고. 근데 상품과 화폐는 오히려 있다고 했지. 그럼 이건 뭐가 없다는 게랑 똑같은 거야? 이퀄 경외심은 사라진 거잖아. 없는 거잖아. 오케이? 우리가 치킨을 시켜 먹을 때 닭을 잡는 것부터 고민하진 않잖아. 잡혀서 와 있어. 우리는 먹기만 하면 돼. 상품이란 말이야, 우리한테는. 그렇지? 우리가 더 이상 잔인한 것들을 보지 않아도 되기 때문에 벌어지는 일들. 만약에 우리가 만약에 야상 상태였다고 쳐봐. 우리 오늘 소고기 파티 해볼까? 그럼 소는 누가 잡을 건데? 소 잡을 사람이 있으면 여기서? 아니 물론 극한의 상황에 처하면 누군가는 목숨 걸고 잡겠지. 소는 살기 위해 몸부림치겠지만. 오케이? 그런 일들이 벌어지겠죠. 자, 아무튼 사뭇 괴로운 포즈만 남았다는 것. 내 몸에 무언가 공포하기 위해 나 아닌 것에 숨을 끊을 때 머리가죽부터 털털어 뿌리까지 남김없이 고맙게 두렵게 잡수는 법을 잃었으니. 됐죠?
그러면 결국은 설명을 통해서 하고 싶은 얘기는 고맙고 두렵게 하는 식사의 어떤 감사의 마음이 지금 존재하지 않는다 라는 얘기고, 이 얘기는 이퀄 우리 현대사회에서는 이 생명에 대한 경외심이 그만큼 적다를 경고하는 비판적 유도의 작품이구나 생각할 수 있는 거죠. 그렇죠? 사람들은 어떻게 하면 더 맛있는 치킨을 먹을 수 있을까 고민하며, 오케이? 어린 나이에 닭들을 신나게 죽여야 되잖아. 하루에 몇만 마리씩 죽어나가고 있을 텐데, 그치? 그 대한민국 평균 소비량 기준으로 한 사람이 이틀에 한 마리씩 먹는 꼴이라며. 우리는 이틀에 한 번씩 닭의 모가지를 비틀고 있는 중입니다. 그런 느낌이죠. 근데 우리는 그걸 죄책감을 느끼냐? 안 느끼지. 오케이? 그런 일이 벌어지고 있어. 자, 그래서 이제 참으로 두려운 것은 내 올라앉은 육중한 접시가 언제쯤 깨끗하게 비워질 수 있을지 장담할 수 없다는 것. 오케이? 잘 생각해봐. 이번엔 내가 접시 위에 올라가 또 취해보자는 거야. 그럼 나도 언젠간 두려움의 대상이 아니라, 경외심의 대상이 아니라 한갓 제품으로 전락할 수 있다. 그 얘기하는 거 아니겠니? 그치? 좀 자연스럽게 이걸 따라서 볼 때 역시 인간 역시 그 인간 개체의 소중함을 잃어버리고 그냥 한갓 대상으로만 전락해버릴 문제점에 대해서 경고한 작품이네. 그쵸? 인간 역시 뭐랄까 존중되지 않은, 존중받지 못하는 경외의 대상이 될 수 없는 그런 사회를 하는 것이다. 왜 자꾸 색깔이 다양하게 쓰게 되지? 아무튼 간에 자, 이런 식으로 정리하시면 될 것 같아요. 자, 도대체 이 무거운 몸, 토막난 몸을 끌고 어디까지 느낌표 딱 뭐예요? 영탄범 딱 영지 강조 똑같은 거 잡으시면 되겠습니다. 두 작품 결론 장면도 비슷했죠, 그죠? 자, 아무튼간에 이 작품 역시 결국 깨끗한 식사라고 하는 건 뭘 말하는 거야? 뭐랄까 생명을 단순히 상품으로만 생각하지 말고 그 머리카락 끄트머리부터 발끝 그 부분까지 우리가 다 그 대상을 치료할 때 고맙고 미안한 마음을 가져야 되는데 우리에게 더 이상 그런 것이 존재하지 않고 상품과 취급으로만 남아있는 형태가 안타깝다, 그렇게 말하고 있는 작품인 거지. 되셨나요? 네, 좋습니다. 그래서 8번 문제 공통점 찾는 문제 역시 선택지 다 쭈루룩 넘어가는데 참고로 여기서 1번 선택지와 5번 선택지만 잠깐만 신경 쓰고 갈게. 1번 선택지는 나름대로 재미난 선택지야. 요즘 여러분들 예전에 기출문제, 수능 기출문제 중에 이거 기억나? 동물의 역동성, 식물의 연약성, 이 단어를 듣자마자 무슨 작품이 떠올라야 될 텐데 일동장님과 기억나십니까? 이 수능 기출이었잖아. 그런 식으로 낯선 단어들을 가지고 와서 서술상 특징 포인트를 잡는 경우가 많이 있었는데 여기서 냉온 감각의 대비, 그러니까 차가움의 이미지와 따뜻함의 이미지를 또 사용할 수도 있다는 거 하나의 예로서 하나 기억해 둘 만한 가치는 있겠지, 그치? 그래서 잠깐 보자고 하는 거였고요. 5번 유사한 구조의 점층적 확장을 통해 대상에 대한 화자의 예상감을 강조하고 있다고 되어 있을 때 여기서 유사한 구조의 점층적 확장, 이게 뭘 말하는지 알아야 돼? 점층적이 되려면 어떤 일이 벌어져야 된다? 점점 다루는 범위가 넓고 커지는 방향으로 가야 된다. 됐죠? 참고로 이걸 뒤집으면 뭐가 된다? 점강법이 된다. 됐음? 또 하나, 최근 수능 문제나 모의고사 문제들은 개념어를 풀어 쓰는 걸 좋아했어. 시간의 흐름에 따른 대상의 어떤 변화 양상. 우리 이거 뭐라고 배워서 알고 있어? 통시라고 배워서 알고 있잖아. 그치? 근데 요즘 문제는 어떻다? 통시라는 단어를 다이렉트로 쓰지 않더냐 얘기했었지. 지금 여기서도 점층이라는 단어를 다이렉트로 사용했다는 거야. 오케이? 점차 확장하는 방식으로라고 표현하지 않고 점층, 점강 이런 단어 쓸 수 있다는 거 염두에 두자고. 그럼 당연히 문학용어 정리도 신경 써서 봐주셔야 될까라고 생각해. 답은 4번이었죠. 이거 연결되지 않은 문장을 사용해서 영을 형성한다. 하나는 영탄법으로 끝냈고 하나는 생략법으로 끝내놨지. 두 녀석이 공통점이라고 볼 수 있겠네. 9번은 구절의 의미를 파악하는 거니까 넘어가도 되죠? 자, 그럼 패스합시다. 그리고 마지막 11번. 자, 나 작품에 대한 감상으로 그냥 바로 넘어갈게요. 자, 내 올라온 육중한 접시가 언제쯤 깨끗하게 비워질 수 있을지 장담할 수 없는 이유는 이라고 돼 있어. 이 구절 지문 속에 있었고 이 구절의 뜻이 뭐라고요? 인간 역시 하나의 상품으로 전락한 상태를 비판하는 것이다 라고 말씀드렸죠. 자, 그런데 주체인 자신도 생명의 순환 과정에서 언제 희생될지 모른다는 상황에 대해서 지속적인 두려움에 쌓여 있어? 나도 희생자가 될까 봐 계속 두려워하는 중이야? 아니죠. 이런 식으로 하다가는 우리한테도 큰일 나라고 말한 거지. 이걸 내가 지금도 두려워한다고 말하는 건 지나치게 과장된 해석이겠죠.
되셨죠? 자, 요렇게 답 잡아주시면 되겠구나. 자, 고생하셨습니다. 이제 대망의 마지막 작품 하나 남겨놓고 있어요. 만무방. 자, 마지막으로 숨 좀 돌려놓고 만무방 보고 수능특강 문학편 작별하도록 합시다. 자, 시작할게요.